자, 오늘은 RP 4차 강의, 우리 정진이한테는 RP 4차 강의죠.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은 AP를 끝내고 AP 자료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AP를 끝내고 재테크와 재무설계를 설명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나서 전반전 RP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한 10분 정도만 3차 RP 강의를 했던 내용을 10분 정도 우리가 복습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다음에 뭐 소개 RP도 있고 뭐 간단한 그냥 클로징 1분 RP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객 머릿속에 이 전체 내용을 다 남길 수는 없어요. 뭐 고객이 뭐 원래 경제적으로 아는 사람도 대부분은 아닐 뿐더러 우리가 한 2시간, 3시간을 연속으로 얘기를 해주다 보면은 고객이 머리가 과포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 머릿속에 남겨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단어. 그 몇 가지의 단어 중에 키포인트가 3차 강의 때 나왔던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적금을 예를 들어 50만 원씩 하면은 1년 동안 그렇게 적금을 해봤자 실제로 치킨 한 마리 사 먹으면 끝나는 이자밖에 받지 못한다. 50만 원씩 1년 동안 적금을 했을 때 이자가 3만 원밖에 안 나온다. 그 3만 원이라는 거를 고객 머릿속에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걸 심어주고 나서 우리가 마음든든이라든가 라무종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발생하는 이자를 보여주면은 착시 효과 같은 게 생깁니다. 1년 해봤자 3만 원인데 이자가 뭐 몇천만 원씩 나오니까 나누기 몇천만 원 나누기 이 은행 적금 3만 원만 단순 계산을 해줘도 은행 적금 몇백 년 동안 해야 되는 거를 너는 10년, 15년 만에 만들 수 있다. 이런 어떤 약간의 착시 효과 같은 게 생겨요. 실제로 뭐 그 데이터가 맞기도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일단 3차 강의 때 제가 해줬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좀 해볼게요. 자, 본 RP를 시작하면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냥 백지장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3층 석탑을 그리고 여기다가 사람 한 명을 딱 그립니다. 그리고 63빌딩 RP를 쓰라고 했죠? 네. 이 RP를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고객한테 계속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넌 이렇게 대답해야지라고 알려주고 나서 물어보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아주 중요한 팁이에요. 자, 63빌딩 가보셨냐? 63빌딩 멀리서 본다라면 몇 층부터 당연히 보이겠냐? 맨 아래층이 보이겠냐? 지하가 보이겠냐? 아니면 꼭대기층이 보이겠냐? 그게 바로 사람은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시야밖에 볼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중장기적인 이 시야를 가지고 뭘 하는 게 중요하다? 단기, 중기, 장기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은행, 이 증권사, 보험사 그리고 1층, 2층, 3층 그래서 당연히 3층이 먼저 보일 건데 실제로 3층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이 RP가 끝난 다음에 자 그러면 1층, 2층, 3층 이렇게 체계적으로 튼튼하게 이 저축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1, 2층 없이 그냥 외나무 다리 하나에다가 무거운 돌덩어리처럼 이 3층만 하나 뚝 올려놓는 거 둘 중에 보시기에 어떻게 재테크를 하시는 게 더 안정적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그럼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작업이냐면 실제로 고객한테 내가 이렇게 상담을 꾸준하게 진행해가지고 1, 2층을 만들어 줄 건데 그거에 동의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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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가클로징이라는 단계입니다. 약간 용어가 정진이 같은 경우에 생소할 수 있는데 클로징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나랑 계약을 하시죠? 라고 물어보는 최종적으로 내가 제의를 하는 단계를 우리는 업계에서 이제 클로징이라고 해요. 그 클로징 전에 내가 이렇게 만약에 제시를 한다면 가입을 하겠냐 대놓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물어보고 고객의 이 확신을 끌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또 어디에 나오죠? 재테크와 재무설계 이 강의를 할 때 맞춤복식 재테크. 다른 사람이 다 흔히 입는 기성복이 아니라 당신만 당신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재무 맞춤복을 입는다라면 그 재무 맞춤복이 지금 네가 입고 있는 뭐 이 벌거숭이 옷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옷을 갈아입을 의향이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다 가클로징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5번에서 10번 이상의 가클로징을 하고 나서 실제로 이 제시를 하면은 고객이 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갑자기 아니오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담은 이 심리적인 효과, 고객의 심리를 지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설명드렸고 본 상담을 진행을 해서 1층, 2층, 3층을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 은행, 증권사, 보험사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서 설명을 하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서 은행의 특징 뭐가 있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은행의 특징, 단리의 과세다. 은행에 있는 모든 상품은 단리의 과세고 중요한 게 기간 1에서 3년. 근데 중요한 거 1에서 3년 저축을 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은행 그러니까 단기 저축을 꾸준하게 해봤자 결국엔 3년까지밖에 활용을 못한다. 그럼 두 번째, 이거는 3년에서 5년이고 5년에서 평생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1층이 보험인데 보험에 대한 그 선입견, 보험에 대한 선입견을 여기서 깰 수 있는 RP가 하나가 또 있었죠. 그게 뭐죠? 기억나시는 분? 보험에 대한 RP를 어떻게 깼죠? 선입견은? 국민연금? 그렇죠. 국민연금 적금이냐 펀드냐 보험이냐. 그러면서 사실은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현영 영상인데 현영이 아는 사람 알 거예요. 다 제가 공유해준 겁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현영이 무릎팍도사에 나와가지고 현영은 연예인이지 재테크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강호동이 현영한테 재테크 방법을 물어봐요. 왜냐면 우리나라 여자 연예인들 중에서 현영만큼 재테크를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현영이 무슨 얘기하냐면 연금보험이라는 단어를 그냥 씁니다.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보험도 이제는 아주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저축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고객의 머릿속에 인식을 남겨주는 게 중요해요. 왜? 어차피 우리는 보험 상품을 판매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상담을 딱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냥 계속 그 고객의 오해를 안 하게끔 풀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하나 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종신보험을 이용해서 저축을 우리가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근데 이제는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금융법상 고정금리, 즉 내가 가입한 2019년 7월 달에 가입한 높은 금리를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제공받을 수 있는 고정금리 상품인 종신보험으로 저축을 하는 게 대세입니다 라고 가볍게 짚고 넘어가면 나중에 왜 종신보험으로 저축을 하죠? 이런 어떤 선거절, 이런 거절 처리를 내가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이 의문을 갖고 물어본 다음에 그걸 답변을 해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물어보기 전에 내가 선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RP에 그런 선거절을 하는 것들, 부모님 엄마가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에 대한 거절, 왜 종신보험으로 저축을 하죠에 대한 거절, 그 왜 난 지금 당장 뭐 돈이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한 거절. 상품은 너무 좋은데 당장은 못 하겠어요. 내가 남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고 싶긴 한데 반신반의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거절 처리는 이게 또 나오는 건데 재테크랑 재무설계 비교해주면서 팩트 파인딩을 받잖아요. 우리가 맞춤목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때 비상금을 많이 모을수록 저축을 잘할 수 있는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직장생활 어느 정도 하셨는데 비상금 어느 정도 모으셨어요? 라고 미리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걸 본인이 먼저 나 100만 원 정도 모았어요 라고 말을 먼저 꺼내요. 그럼 그 사람은 이미 당장 유통할 수 있는 100만 원이 있는 거죠. 그쵸? 그럼 나중에 근데 제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너무 상품은 좋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겠어요 라는 얘기를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RP를 잘한다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입을 안 하려고 거절 처리하는 것들을 미리 다 제거해 놔야만 나중에 질문이 없고 그냥 딱 제의했을 때 바로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도 해주면 좋아요. CMA 통장 같은 거 뭐 만들어줘도 되고 비대면으로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자 비상금 딱 얘기를 해서 만약에 비상금이 100만 원이 있대요. 그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바로 비상금은 근데 어떤 목적인 줄 아세요? 말 그대로 비상자금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에 최근 한 3년 동안 한 50만 원 이상의 바로 돈을 써야 되는 비상사태가 몇 번이나 있으셨어요? 그럼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비상자금을 모아야 되는 이유는 정말 이 말 그대로 단어 뜻 그대로 내가 몇 년 안에 올 수 있는 비상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냥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의 돈을 모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좋은 투자나 더 좋은 저축이 있을 때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맞다. 이 얘기를 먼저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비상자금으로 바로 저축을 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해줬어야 됐는데 저도 RP가 너무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때 조금씩 바뀌는 건 좀 이해를 해주세요. 만약에 내가 얘기를 못하고 넘어간 게 있으면은
오늘 얘기했던 5분 영상이라든가 클립 영상 같은 걸로 제가 촬영을 해가지고 좀 같이 우리가 이제 공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복습인데 1층, 2층, 3층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 얘네 특징을 얘기해 주죠. 은행의 특징, 은행만 뭐가 있죠? 그냥 신용대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뭘로 먹고 산다? 얘들 마진으로 먹고 산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게 억울하지 않냐. 아니 내가 적금이나 예금하면 1% 주는데 내가 거기서 똑같은 돈인데 내가 1,000만 원을 맡기면 1% 주는데 내가 1,000만 원 빌리면 4, 5%로 갚아야 되는 게 억울하지 않냐. 4배, 5배로 갚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은행에 돈을 1%로 빌려서 4, 5%로 어딘가에서 내가 이득을 본 다음에 은행에 다시 1%를 갚아버리면 어떻겠냐. 내가 은행에 뒤통수를 치는 날이 온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냐. 이렇게 수십 년을 당하고 살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럼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고객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 너무 좋죠. 그러면 그게 마음 든든 나무종 같은 컨셉이니까. 어떤 컨셉인지 정진이도 지금 마음 든든이나 그런 거 어느 정도는 알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래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은행의 특징, 단리와 과세,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증권사와 보험사인데 여기서 또 팁이 있었죠. 요즘 사람들은 중기저축 안 한다. 왜? 당연히 단기보다 중기가 안정성이 높고 수익률이 좋고 중기보다 장기가 안정성이 높고 수익성이 좋은데 단기는 짧은 시간에 써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다. 적금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짧은 시간에 내가 안정적으로 돈을 모아서 뭔가에 써야 되니까. 근데 중기 5년 이상부터는 우리가 수익률이라는 측면, 그리고 안정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복리라는 측면도 봐야 된다.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왜? 장기간, 중장기간에 돈을 모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뭐 3억짜리 집을 사고 싶을 때 이자가 1+1 수준으로 붙지 않는다라면 30년, 40년을 일해야 된다. 그건 불가능하지 않냐. 지금 20대라고 할지라도. 하지만 내가 이자까지도 50%, 60% 만들 수 있는 구조라면 시간이 10년, 15년 단축되니까 내가 실제로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꿈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해줘야죠. 그리고 증권사의 특징은 뭐죠? 유일하게 원금 손실이 가능성이 있고 예금자 보호법 적용이 안 되고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전문가가 투자하면 리스크도 있지만 수익성도 돌아오는 반면에 경제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아냐. 그러면서 이때 뭐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거 뭐 미중 무역 분쟁 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는 것도 내가 전문가로서 보일 수 있는 또 좋은 팁이에요. 그럴 때. 그러면서 그런 것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하면 과연 리턴이 있겠냐 이거죠. 리턴이 있겠냐. 리스크만 있지 리턴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증권사의 상품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 내가 다 추천도 해줄 수 있지만 자산이 1억 이상 쌓인 상태에서 그 자산의 10% 정도를 리스크의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의 하이 리턴으로 투자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지금 자산을 모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모아도 부족한 판에 나중에 10년 동안 열심히 모았는데 내가 돈은 열심히 모았는데 마이너스 그 10년 뒤에 경제 위기가 닥쳐가지고 마이너스 10% 20%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런 어떤 겁도 줘야 돼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위험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뭐 추천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층 이게 이제 보험사죠. 근데 보험사에 유니버셜 기능이 있어서 중기에 대한 자금까지도 우리가 유니버셜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보험사의 특징은 모든 보험사의 상품은 뭐다? 복리에 비가 세다. 그래서 그때 아마 여기까지 진행했죠. 네. 이렇게 두 가지. 네. 이게 또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왜 이거를 설명을 하냐면 고객한테 계속 선택을 하라는 거야. 선택. 그러니까 제 RP를 계속 들어보면은 두 가지 중에 뭐 할래? 두 가지 중에 뭐 할래? 너 두 가지 중에 뭐 할래? 너 이거 할래? 이렇게 할래? 이거 할래? 이렇게 할래? 너 어떻게 할래? 이거를 계속 물어봐. 계속. 그러니까 내가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A가 있고 B가 있는데 너 뭐 할래? A 할래? B 할래? 저 B 할래요. 나 C 할래요. D 할래요. F 할래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고객 스스로 찾게끔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한 거예요. 이런 게 모두 가클로지. 네, 당연히 이거 해야죠. 이거.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렇게 안 하세요? 내가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구나 라는 인식을 2시간, 3시간 동안 안겨줘야만 플랜을 제시했을 때 당연히 바꿔야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RP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거절과 가클로직이다. 선거절과 가클로직. 그거를 아주 그냥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달리는 눈사람으로 예를 들었죠. 제가 이렇게 돈을 모아가는 거고 복리는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내가 세금 얘기도 했죠.
이자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5.4% 되는데 2천만 원에서 1억만 올라가도 종합소득과세 38%, 5천만 원 이상부터는 뭐 한 43% 정도 세금을 뗀다. 실제로. 자, 물론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모두에게 적용되진 않아. 하지만 내가 한 말을 고객이 믿게끔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크게 예시를 드는 거죠. 딱 여기까지 하고 그때 상담이 종료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좀 더 기억이 나요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것도 했지. 4321 법칙. 네. 150만 원, 2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우리가 장기저축 30만 원, 40만 원 추천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뭐냐면 이 사람이 20년을 내야 되는데 20만 원을 가입해? 그럼 20년 뒤에 원금이 4,800. 이자 붙어봤자 5,500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보통 인간의 심리는 어떠냐면 장기저축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안정감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는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고객한테 실제로 이 모든 보험은 완납이 되는 순간 다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추천하는 거는 GA에서 최고의 상품만을 추천하니까 어떻죠? 당연히 완납했을 때 다른 상품 비교해서도 가장 좋겠죠. 그럼 내가 정말 고객이 예를 들어 뭐 한 1억 5천짜리 오피스텔을 사고 싶어. 그러면 20만 원짜리 플랜을 짜주면은 고객이 꿈을 이룰 수 있나요? 안 되잖아. 그렇죠? 적어도 40만 원 정도의 플랜은 짜줘야죠. 그렇게 실제로 고객이 꿈을 달성할 수 있게끔 우리가 플랜을 제시하는 게 전문가예요. 고객이 부담스러울까봐 뭐 10만 원, 물론 그렇게 해도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일단 이 얘기를 좀 우리가 하라는 거지. 이 얘기를 해서 너 원래 지금 네 월급이면은 이거 3+2 중에 네가 결혼했어 안 했어로 나눠서 결혼 안 했으면은 30%로 가져가고 그러면은 되게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150만 원 버는 사람이 30%면 45만 원 장기저축 해야 돼요. 그러면은 마음대로 20+10 받고 나머지 15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 우리가. 논리를. 이 RP를 안 하면은 고객이 금액 결정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RP를 딱 하고 나면은 고객이 금액을 결정하는데 편하지. 어떤 기준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3차 강의 때는 딱 여기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왜 비과세가 중요하고 왜 비과세가 중요하고 우리나라 금리가 왜 계속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승전 정도를 또 이제 보여주면 돼요. 여기까지는 다 기억이 나죠 이제?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실제로 고객의 예를 들어 200을 벌고 이 사람이 지출이나 저축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험은 어떤지를 우리가 다 팩트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옆에다가 다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써줘요. 지금 예를 들어 200만 원 버는 사람이 80만 원까지는 마음대로 지출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60만 원만 하는데 그럼 20만 원 남죠. 그러면은 조금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은 거라고. 20만 원? 여기다가 더 넣을 수 있죠. 그렇죠? 여기다가 더 넣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RP를 내가 꾸미기 나름이다. 얘기를 좀 해주고. 이건 지우면 안 되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과세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봐봐요. 전 세계에 비과세 저축이 남아있는 국가가 어디 있을까요? G20 이상의 개발도상국 수준 이상의 국가들 중에 대한민국밖에 없어.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왜 없죠? 지금 한국밖에 없는데 왜 당신의 비과세 저축이 하나도 없죠? 이렇게 물어봐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겠죠. 근데 너가 안타깝지 않습니까? 부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비과세를 준비해가지고 세금을 안 내려고 발악을 하는데 나도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나도 내가 원하면은 나도 비과세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결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못했냐 이거지.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근데 우리나라도 비과세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언젠가는. 근데 왜 사라지지 않고 있냐? 왜 비과세라는 게 사라지고 있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풀어줄 건데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한국의 부자가 많을까요? 미국의 부자가 많을까요? 한국의 부자가 많을까요? 미국의 부자가 많을까요? 당연히 미국의 부자가 많겠죠. 근데 저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저축을 하는데 이 미국에 있는 부자들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저축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맞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국, 즉 우리나라는 아직도 비과세가 남아 있는데 다른 모든 국가 사람들이 물론 지금은 없지만 이 보험사의 저축을 많이 활용하고 보험사는 그 나라를 넘어서서 글로벌 회사로 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근데 은행과 증권사는 그 나라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약간 투신이나 사모펀드 같은 건 제외하고. 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야, 실제로. 왜 그런지. 왜 그러냐면은 은행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보험사도 그렇고 결국에는 주요 수익을 내는 구조가 고객들의 돈이 많이 유입이 돼야 된다. 고객들의 돈이 많이 유입이 돼야 그 회사도 10%의 수익을 내서 5%는 고객한테 주고 5%는 본인들이 사업적인 운영을 하는데 쓰는 거다. 근데 그게 아깝다? 그런 게 바로 사업비라는 건데 사업비는 증권사에도 있고 은행에도 있고 당연히 보험사의 저축에도 모두가 있다. 근데 그게 아깝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업비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애들이 있어. 보험을 팔아먹는 알아. 근데 사업비가 뭐 좀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지금 여기서 먼저 해야 되냐면 이것도 선거전인 거야. 왜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냐면 만약에 금융회사가 없다라면 당신이 어떻게 저축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금융회사가 없다면 내가 지금 은행 적금을 하고 있어서 1년 뒤에 2%를 준대. 근데 만약에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이 없으면 어떻게 저축하고 계시겠냐? 저축을 할 수가 없지. 뭐 친구들 5명이서 돈 모아가지고 뭐 개모임 해가지고 한 명한테 몰아줄 거야? 불안한데? 그렇죠. 보험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뭐 암보험 같은 경우에 보험회사가 없으면 이 사업비가 아까워서 내가 보험 가입을 안 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5명 모여있는 마을이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5명 모여있는데 암치료비가 3천만 원인데 이 사람들 재산이 600만 원씩 밖에 없어서 이 5명이서 개모임을 가졌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600만 원 거치해두고 이 5명 중에서 가장 먼저 암 걸리는 한 명한테 몰아준다라면 이런 모임이 있다라면 그거 가입할 거냐? 난 근데 암에 걸렸을 때 600만 원밖에 없어서 난 암에 걸리면 난 치료를 다 못 받는 상황이다. 근데 이렇게 5명이 모여있을 때 암에 처음 걸린 사람한테 600만 원씩 총 5명이 몰아줘서 3천만 원으로 암 치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다라면 아니 이 모임에 가입을 하겠냐 이거지. 법적인 규제나 그런 거는 전혀 없다. 공통된 어떤 약관이나 조항도 없는 그런 단체다. 모임이다. 그냥 친구들끼리의 동네 친구들끼리의 모임이다. 그런 거 하겠냐 이거야. 안 하지. 이런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게 뭐다? 보험회사고 증권회사고 은행이다. 약속된 하나의 뭔가로서. 그럼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는 친구관계도 아닌데 공짜로 해주겠냐? 걔네들도 정당한 어떤 수익을 내서의 5% 정도의 이득을 가져가는 구조다. 근데 그거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 내가 5% 줄 수 있지만 그건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회사가 만든 수익 구조고 내가 약속받은 그 투자 이득은 내가 받는 거 아니냐. 그런 금융회사가 없으면 나는 그냥 내 돈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금융회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수익도 내고 안정적으로 돈을 어딘가에 재테크를 맡기고 굴릴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거에 대한 보수가 기본적인 사업비라는 구조다. 이렇게 좀 먼저 얘기를 해주고 넘어가야 돼. 이 얘기를 안 해주고 나중에 사업비를 물어보잖아. 그러면 말문이 막혀. 그때 가가지고 사업비가 어쩌고 저쩌고는 고객 입장에서는 핑계로밖에 안 들리는 거지. 근데 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면은 일단 중요한 고객이 할 수 있는 거절 중에 하나인 사업비적인 거, 수수료적인 거를 커버를 해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고객이 은행 그 펀드랑 이금융권이랑 보험회사는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는지 알고 있는데 은행은 어떻게 사업비를 설명해 주세요? 은행은 사실 사업비를 안 떼지게 되죠. 네. 그 대신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보지. 그래서 예대마진을 좀 얘기해 주면 되고 은행 같은 경우에도 방카가 있으니까 그럼 방카 얘기를 좀 해줘도 되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수치 수수료가 있지 펀드에 그리고 거래세가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한국과 미국을 비교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 부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부자들은 본인의 돈을 굴릴 수 있는 곳에 많이 저축을 할 텐데 부자들이 어떻게 저축을 하고 왜 비과세나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이나 일본, 뭐 영국이나 그런 회사에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겠다. 우리나라보다 일단 훨씬 더 복지적이고 훨씬 더 잘 사는 국가가 많죠. 미국, 영국, 일본 그 외에 모든 비과세가 없는 국가들은. 그렇죠? 자, 도대체 그런 국가들에서 비과세가 왜 사라졌을까? 그리고 부자들은 왜 복리 비과세에 모든 저축을 올인하려고 할까?
왜 부자들, 특히 도끼 같은 경우에도 인터뷰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왜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세금이라고 얘기를 할까? 근데 당신은 세금 걱정해 본 적 있어요? 모르니까 억울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지. 알게 되면 이제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구조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뭐다? 이중과세 구조다. 자, 왜 그러냐면 내가 월급을 받을 때 일단 세전이라는 게 있고 세후라는 게 있죠. 근데 보통은 실수령액은 다 세후죠. 우리도 3.3% 떼잖아요. 그렇죠? 그 수수료 테이블에 보면은 우리도 3.3%를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저도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씩 세금을 계속 내는 사람이에요. 자, 내가 처음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한번 떼고 세후 수수료를 받고 그 돈으로 뭔가를 저축했을 때 또 거기서 세금을 떼. 그게 뭐죠? 과세잖아. 그치? 이자에서만 세금을 떼. 그래서 단기 저축에서는 비과세가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왜? 이자가 안 나오니까. 이자가 3만 원인데 거기서 세금 3천 원 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니까 어때? 비과세가 없는 거야. 오케이? 하지만 내가 만약에 받을 이자가 1억이라면 1억에서 1,500만 원을 세금으로 뗀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정진 씨. 황당하지. 그럼 당연히 내가 열심히 모은 수십 년을 열심히 모은 돈인데 다 내가 갖고 싶겠죠. 부자들은 어떨까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테이블이 있죠. 세금 테이블. 미국에 있는 부자는 1,000만 원씩 저축을 해요. 그렇게 1년 저축하면 1,000만, 1억 2천이고 10년, 20년 저축하면 원금만 24억이에요. 근데 보통은 한 15년 정도의 납입을 하고 5년 정도 거치를 하면은 30% 정도의 이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복리,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복리 저축은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지금 은행 적금이 0.8%밖에 안 되는데 내가 만든 모든 돈에 대한 이자가 30%씩 붙는다는 거. 그럼 정말로 24억을 저축한 원금이 있는 사람한테 30%면은 이자만 7억이에요. 7억. 그럼 보세요. 어떤 구간의 테이블 세금을 떼죠? 가장 높죠? 43%. 그럼 7억의 43%를 세금으로 내가 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3억 5천만 원 정도를 내가 뭘로 내야 된다? 세금으로 내야 되죠.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부자들이 보험회사에, 그러니까 내가 보험회사 직원이라는 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야. 근데 보험회사에 대한 설명만 하면 정당성이 생기지가 않지.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설명도 그래서 사전에 미리 충분히 해두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보험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야. 단리와 과세, 복리와 비과세 얘기를 하고 나서.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럼 만약에 내가 부자라면 부자들은 단 1원이라도 아껴가지고 어디에 투자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인데 3억, 4억씩 내가 열심히 모은 돈에서 세금을 내려고 한다라면 그거 억울하지 않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때? 세금을 안 떼는 이 비과세 저축에 혈안이 돼 있다 이거지. 비과세 저축에. 당신이 그동안 비과세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 건 뭐냐면 내가 저축을 한 원금의 일정 %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저축을 하나도 몰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중요한 게 은행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보험사도 그렇고 부자들의 큰 돈들이 많이 유입돼야만 글로벌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데 은행, 증권사는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다? 복리와 비과세가 없기 때문이다. 왜? 부자들의 큰 돈은 다 어디에 집중된다? 복리, 비과세, 안정적으로 내가 만든 원금의 이자를 가져갈 수 있는 복리와 그 이자에 대한 세금을 단 1원도 떼지 않는 비과세에 집중이 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비과세 저축이 사라진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지금 비과세 자금이 우리나라에 얼만큼 있는 줄 아냐? 우리나라 얼만큼 있는 줄 아세요? 비과세 자금이? 60조 있어, 60조. 그 60조 안에 당신 돈은 왜 1원도 없냐 이거야. 그 60조, 그 비과세 60조는 다 누구의 돈? 당연히 부자들의 돈이지. 부자들이 재테크 재무설계 설명할 때 나오지만 부자들이 하는 대로만 저축을 하면 어떻게 돼?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금액은 달라도 적어도 중산층 이상으로 갈 수 있는데 왜 부자들이 하는 대로 안 따라하고 본인 아직대로 하냐 이거지.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한다? 복리와 비과세에 투자한다. 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미국, 일본, 영국 같은 금융 선진국은 비과세가 없어진 거다. 세금을 더 많이 떼야 되는데 부자들은 똑똑하고 돈을 굴리는데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다 복리와 비과세에 투자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왜 아직도 비과세가 있냐? 처음에는 3년만 저축을 해도 비과세였는데 이후에 7년을 저축해야 비과세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최소 자 이게 또 중요해요. 10년은 저축해야 비과세가 된다. 이 얘기 왜 하죠? 장기 상품을 팔기에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최소 10년 이상. 그럼 10년 이상 있는 저축은 아까 내가 써놨던 삼천석탑에서 다 어디에 있냐? 다 보험회사에 있다. 그래서 복리비과세 저축은 다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다. 이거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편견 같은 거 이제 가질 때가 아니다. 응? 아니 비과세는 국가에서 정하게 10년 이상 저축을 해야만 주는데 은행 증권사에 10년 이상 할 수 있는 저축 뭐가 있냐? 근데 보험사에 다 10년 이상 저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오케이? 자, 그 정당성을 우리가 그 정당성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왜? 10년을 해야만 뭐가 되니까? 비과세가 되니까. 오케이? 자, 근데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다. 처음에는 한도가 없었다. 한도가. 비과세 한도가 없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15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은 장기 저축을 하면은 비과세가 안 된다. 150만 원 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또 종신보험으로 저축을 왜 해야 되는지도 알려줄 수 있죠. 저축성 보험만 그렇다. 그래서 모든 부자들은 비과세 한도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종신보험을 이용해서 고정금리를 이용해서 중장기저축으로 수많은 이자를 발생시키고 세금도 전혀 내지 않는다. 60조가 있다. 우리나라에 60조. 근데 당신 돈은 왜 거기 1원도 없냐 이거예요. 그 60조의 펀드, 그 60조의 기금 안에 당신 돈도 넣을 수 있는데 충분히 그 자격 조건이 갖춰질 수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이라면 왜 없냐 이거지.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우리가 10년 그리고 150만 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준 다음에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비과세가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똑똑할까요? 멍청할까요? 얘네들? 똑똑하죠. 그리고 얘네들이 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나라 법은 어디서 만들죠? 국회에서 만들죠. 우리나라 아마 60조 안에 적어도 20, 30조는 다 국회의원들의 친인척과 자녀들의 비과세 자금일 거예요. 최순실이가 무슨 비과세 자금이 6조가 7조가 있다고 뭐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루머겠지만 그만큼 비과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국가에서 계속 복지국가로 변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떼야죠. 점점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죠? 인구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구구조.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지금 피라미드형입니까? 역피라미드형입니까? 역피라미드형이죠. 출산율은 낮은데 고령화는 일본보다 빠르죠.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층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다 받고 있죠. 누가 낸 세금으로? 우리처럼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근데 지금 10명이던 노령 인구가 10년 뒤에는 100명으로 늘어나요. 지금 일하고 있는 인구는 10명인데 10년 뒤에 7명으로 줄어요. 그럼 7명이서 세금을 더 많이 부담을 해서 이 고령 인구 100명, 늘어난 100명을 복지를 우리가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국가에서 당연히 세금 더 많이 떼겠죠. 그러다 보면은 세금을 합법적으로 안 낼 수 있는 비과세 저축이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3년, 7년, 10년 지금 한도에 150만 원으로 정해진 거죠. 근데 아직까지 비과세가 사라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국회의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더 이용해 먹으려고 아직 안 없애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연장만 시키고 있지. 그래서 이 비과세라는 거는 리미티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다.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다만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만 언젠가는 분명히 사라지게 될 거다. 비과세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15년, 20년 앞으로 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기간도 늘어날 수 있다. 왜? 경제가 권총이라면 그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거는 정치다. 아니 국회의원들은 똑똑하고 다 돈이 많아가지고 비과세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비과세를 아직 없애려고 하지도 않는데 왜 당신은 뭐가 아쉬워서 대한민국 국민이고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비과세를 준비를 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비과세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네가 세금을 얼마를 낸다 이런 비교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완전히 이해를 시켜줘야 돼. 이해를. 완전히 머릿속으로 이해를 시켜줘야 돼. 뭘로? 한국과 미국을 비교를 해주면서 그래서 비과세가 중요하다. 당신이 예를 들어 50만 원씩 20년 동안 저축을 하면은 그리고 한 5년, 10년만 거치하면은
원금 1억에 나중에 이자가 4, 5천만 원씩 붙는다. 그럼 어느 테이블 구간이냐? 그때 가서 그 세금 내겠냐 이거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뭘로 해야 된다? 한국, 미국을 비교해주면서 복리와 비과세가 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부자들이 왜 복리 비과세를 하고 있고 비과세라는 게 유니크한 아이템이다 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해 줄 수 있게끔 풀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궁금한 거나 어려운 거? 월 150 이상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치. 저축성 보험은 150만 원 이상은 비과세가 안 돼. 예를 들어 180만 원을 저축을 해. 연금 보험에, 비과세 연금 보험에 200만 원을 저축을 해. 그럼 15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는데 나머지 50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를 내야 돼. 근데 종신보험은 그 테이블 구간이 없어. 종신보험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해도 다 비과세야. 아직까지. 근데 언제 바뀔지 모르지. 그런 얘기들로 좀 종신보험으로 저축을 하는 게 유니크하다. 그 얘기할 때 람종이랑 그 뭐지 마든이랑 이렇게 나눠서 보통 이렇게 세일즈 형은 보통 마든으로만 하지.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 저도 마든으로만 하고 싶은데 보통 이렇게 라무종이랑 나눠 받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그거는 이제 뭐 스타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여러 가지가 있지. 다 설명을 해준 다음에 네가 플랜 제시할 때 그냥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라무종 뭐 15에다가 마든을 20을 받겠다. 그러면 납기가 일단 다르잖아. 얘는 12년이고 얘는 20년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네가 말하는 컨셉대로 네가 짜줄 수 있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부터 먼저 끝나잖아. 그렇지? 즉 이렇게 짜줄 수 있겠지. 20 플러스 20, 1 플러스 1 플랜으로 가면은 완납이 된 다음에 전체에 대해서 3%가 적용되니까 20년 완납하고 나서의 그 뒤부터의 수익률은 굉장히 베스트지만 그 전에 중간 단계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중기저축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장기저축으로 생각을 해라. 근데 중기저축이 끝나는 시점에 딱히 중기 목적 자금을 쓸 일이 없으면 이걸로 뭐 해라? 이미 116%의 이자가 붙었지? 이걸로 이미 12년 끝나고 120%지? 120%의 이자가 붙은 걸로 꾸준하게 추가 납입을 해나가라. 200%씩. 그러면 일단 중기적으로 수익을 한번 보고 장기적으로도 수익을 또 볼 수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쉬운 거야. 너가 어떤 컨셉을 짜냐에 달려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뭘 고민해야 돼? 고객의 이득과 내 이득도 같이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한 번에 추가 납입하는 컨셉, 그 기가 막힌 컨셉을 만들었던 게 추가 납입은 안 주잖아, 수수료. 그래서 만들었던 거야. 하지만 그게 막혀버렸지. 막혀버렸으니까 이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던가 아니면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입이 높아질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마든 주기랑 30을 가입시켜. 그리고 나서 수입이 높아지면은 추가 납입을 약속을 받고 구두적으로 추가 납입을 해라. 꾸준하게. 네가 수입이 많아져? 그러면 꾸준하게 200%씩 100%씩 꾸준하게 추가 납입을 해서 최소한 납입이 끝나는 시점에 1 플러스 1 상태를 만들어놔라.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인 거야. 너의 책임이 아니야. 난 설명했잖아. 난 설명해. 아니 1 플러스 1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걸 다 설명을 했잖아. 네가 지금 27살이고 지금 월급 200 받는데 당연히 그 회사를 꾸준히 다닌다면 350, 400 월급이 늘어나겠지. 그럼 늘어나는 만큼 딴 거 하지 말고 나는 중장기 저축 딱 하나만 추천해 주니까. 왜? 이게 제일 좋은 중장기 저축이니까. 나중에 월급이 늘어나는 만큼 난 다른 거 추천 안 하겠다. 기존에 준비한 거에 꾸준하게 추가 납입을 해라. 그 약속을 하셔야 된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추가 납입 안 했을 때의 환급표도 다 보여주고 1 플러스 1 했을 때도 보여주고 1 플러스 2 했을 때도 보여줘. 응? 그리고 나서 그걸 고객한테 내가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내가 뭐 납입 대신 해줄 수 있어? 나는 올바르게 설명하고 약속만 받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한 번에 추가 납입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라무종이랑 마든이랑 투트랙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지. 근데 제일 간단한 컨셉은 이거야. 이건 20년이고 이건 12년 납이니까 1차적으로 먼저 수익 보고 그걸로 추가 납입을 그때부터 해나가라. 그냥 그 컨셉으로 가면 되는 거지. 오케이? 별로 어렵지 않아 그거는. 자, 그렇게 이제 비과세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계속 좀 얘기를 해주잖아. 그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또 우리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
뭐냐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 그럼 이제 복리와 비과세가 왜 중요하고 부자들이 복리비과세 노래 부르는 이유를 좀 아시겠죠? 라고 좀 얘기를 해줘. 여기까지가 딱 전반전 끝나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계속 금리는 지금 떨어지고 있고 비과세가 사라지네 마네 하고 있고 왜 이제 복리비과세가 아니면 답도 없고 도대체 왜 나라 모양 꼴이 이렇게 됐을까요? 물어봐. 이제는 그 우리나라의 금융에 대한 역사를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금융 역사는 언제로 돌아가냐면 1970년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 미래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세대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 1998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이 시대에 가장 재테크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 누구죠? 우리 엄마 아빠들이에요. 우리 이모들, 고모들. 사는 시대가 달라요. 사는 시대가 다른데 아직도 부모님의 좋은 대로 저축을 한다? 그렇게 과거에 살면은 재테크라는 현명한 재테크라는 건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어떤 모습이 바뀌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걸 이용해야 되는 것인데 과거의 모습을 보고 지금 우리가 저축을 한다? 문제가 있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거절 처리를.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자, 세상에는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랑이나 우정 이런 거 다 실존하죠. 다 실제로 존재하는데 눈에 보입니까? 돈은요? 돈은 눈에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줘. 오늘 준영이가 이것도 물어봤지만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가 저축을 맡긴다라는 거에 대한 선거절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어머니께서 당연히 우리 준용 씨를 사랑하시겠죠. 당연히 사랑. 저도 제 여자친구가 우리 준용 씨보다 더 좋아요. 그냥 이렇게 농담 따먹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하지만 어머니가 과연 재테크 전문가일까요? 이미 1970년대에서 1998년도 그 과거에서 가장 열심히 재테크를 하시던 분이죠. 당연히 요리나 청소는 저보다 훨씬 잘하시겠죠. 하지만 금융 분야는 어떨까요? 제가 왜 자격증을 취득하고 왜 금융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해줘. 그러면서 간단하게 그냥 어머님한테 맡기면 안 된다. 왜 사는 시대가 다르다. 그런 얘기들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 다음에 그럼 우리나라가 왜 금융 경제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논리적으로 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였죠? 누군지 몰라요? 새마을운동 했을 때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자, 1970년대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아무것도. 필리핀 가보셨어요? 필리핀이 지금 잘 살아요? 필리핀 하면 느낌이 어때요? 잘 사는 국가예요? 1970년대 우리나라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필리핀에 가서 돈을 구걸해서 빌려올 정도로 우리나라는 못 살았어요. 지금도 못 사는 필리핀에 돈을 당시에 빌릴 정도로. 그리고 국제시장 보셨어요? 그게 딱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시대 아닙니까? 국제시장 보면 어때요? 독일로 그 간호사, 불치병 환자들 똥 닦아주고 오줌 다 치워주고 그리고 광산 가가지고 달러를 무지하게 몰아왔잖아요. 그런 시대였어요.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그렇죠? 1970년도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었어요. 자,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이게 어떠냐면 보세요. 개발도상국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무슨 상황이냐면 스타크래프트 해보셨어요? 스타크래프트 해보셨어요? 종족이 혹시 어떤 것이었어요? 프로토스예요? 스타크래프트 보르말피네 해보셨어요? 종족을 모르셨어요? 몰라요? 자, 프로토스셨어요? 게임이 시작됐어요. 넥서스 하나에 프로브 4마리가 있네? 근데 여기서 스타크래프트 신이 와가지고 쇼미더머니 치트키, 가스랑 미네랄 만씩 올라가는 거 있죠? 그거를 100번을 치고 갔어요. 그러면은 우리 정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 프로브들한테 광물 캐라 그러겠어요? 아니면 빨리빨리 테크 올리고 업그레이드하고 기술 개발하고 어떤 거 하시겠어요? 그쵸? 돈이 많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돈이 많으니까 뭘또 막 지을 수 있고 그런 시기였죠. 즉 개발도상국은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양의 달러가 들어오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무슨 전국, 이정부 다 동시에 개발을 시킬까요? 아니면 서울, 부산 딱딱 거점 찍고 거점 개발형 둘 중에 어떤 개발을 할까요? 당연히 거점이죠. 당연히 거점. 모든 개발도상국들은 다 거점 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정된 자원으로 빠르게 나라를 발전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는 2고1조 시대였어요. 고성장 시대였고, 당연히 성장률이 높으니까 고금리 시대였고, 복지국가가 아니었잖아요. 이때 개발도상국이니까 저세금 시대. 즉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시대는 2고1조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응답하라 1988 영상을 딱 보여주는 거야. 거기 성동일이 뭐라 그래? 은행 적금 금리가 떨어졌는데 16%래.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거죠. 지금은 1.5%, 1.5%. 응?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우리나라의 금리가 오른 적이 없다. 잠깐 오르고 2% 떨어지고, 잠깐 오르고 2% 떨어지고, 계단식에서 30%에서 1.5%까지 반에 완전히 반에 반토막 났다. 30분의 1 토막 난 게 지금 우리나라 금리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영국, 일본은 어떠냐? 우리나라보다 더 금리가 낮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 천조국은 0.2에서 0.4%의 금리를 1980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유지하는 국가죠. 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국가들, 우리나라보다 한참을 앞서 나가고 있는 경제 선진국들은 왜 다 마이너스 금리가 되냐? 그럼 우리나라도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자,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그리고 은행밖에 없었다. 은행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다? 은행에만 맡겨도 1년 지나면 20% 주고 25% 주고, 나도 그때로 돌아가면 은행에 적금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는 20살 때부터 일해서 60살 때 은퇴를 하고 65살, 70살이 되면 사망을 했다. 즉 40년을 일하는 걸로 5년, 10년만 살면 됐는데 지금은 어때? 28살부터 일해가지고 55살에 은퇴를 하고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 조금 더 무섭게 얘기해주면 당신 앞으로 월급 240번밖에 못 받는데 월급 받지 않고 똑같이 생활해야 되는 거는 360번에서 480번 남았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재테크라는 거 중요하지도 않았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재테크가 중요하다. 왜? 한정적으로 모은 자원으로 아주 오랜 기간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과거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올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은행의 광풍, 부동산의 광풍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은행과 부동산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 시대가 지금 어떠냐? 응? 완전히 다르지 않냐? 그러면서 은행에 대해서 설명해줬던 거 잠깐 또 리뷰해주고. 자, 2고1조 시대였다. 고성장, 성장률이 무슨 10%가 넘었고, 고금리, 금리가 15%, 20%였다. 그러니까 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까지도 그때 마성에 미쳐가지고 아직까지도 자녀들한테 지금 이자 3만원밖에 안, 3만원 오늘 절대 좀 3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아직도 은행 하는 거 아니냐? 은행 적금 계산법도 모르면서. 맞냐 아니냐? 은행 적금 계산법도 부모님한테 가서 은행 적금 계산법 물어보고 알고 있으면은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근데 대부분은 몰라. 자, 그리고 저세금. 응? 아까 인구구조 얘기했잖아.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니까 뭐 세금이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비과세라는 거 중요하지도 않았다 과거엔. 전혀 중요한 그런 거 하지만 지금 어떻게 돼? 지금은 스타그래프트로 따지면은 모든 테크가 다 올라가고 다 공방 3업에 모든 심지어 무슨 하이템플러 만화 업그레이드까지 됐어. 무슨 셔틀 무슨 속도까지 됐어. 더 이상 뭐 어디 지을 공간도 없어. 인구수도 200 꽉 찼어.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냐? 당연히 저성장이다. 그러니까 저성장이니까 저금리. 그리고 복지국가로 바뀌고 있으니까 고세금. 2저1 고시대로 어떻게 2고1조 시대에서 2저1고 시대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 그럼 우리는 2고1조 시대에 살고 있냐 2저1고 시대에 살고 있냐. 어디에 살고 계시냐 지금 준용 씨는. 지금 여기 살고 계신 거 아니냐. 그래서 2고1조 시대에는 무슨 재테크가 가능? 뿔리는 재테크가 가능했어. 은행에 돈만 넣어놔. 그냥 아파트 한 채만 사놓고 그냥 눈 뜨고 나면은 여기서 또 연결되는 5분 RP가 또 부동산 RP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려워. 그건 나중에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서 해주고 이 정도까지만 해도 돼요. 자, 1998년 이때가 왜 기준점이 IMF. 이때 IMF가 오지 않았냐. 모든 것이 리셋되고 경제 위기가 오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고 이때 IT 버블이 불었고 코스 닭이 3천을 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증권 무슨 땡 그런 얘기 하지도 말아라. 그 주식하겠다
짜증난 놈들이 있잖아 왜. 그러니까 계속 까줘야 돼.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내내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 자, 지금은 이전일고 시대가 됐다. 근데 여기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거, 자, 모든 국가에서 이 기준금리라는 것을 움직이는 기준이 뭐냐면 성장률과 고용률 딱 두 가지를 본다. 지금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의 최고의 성장기, 나스닥은 맨날 15점을 넘었고, 근데 트럼프가 여기서 금리 또 1% 지금 인하시키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미국의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는 다 신고가를 찍었는데 여기서 금리를 또 인하하겠다. 이거는 그레이트 울트라 파동을 만들겠다는 거다. 왜 그럴까? 선진국들이 왜 계속 금리를 못 낮춰가지고 안다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그러면서 내가 준 자료 있지. 일본 금리 떨어지고 있는 거 실제로 일본 주택담보대출 0.6% 이런 것들 다 보여주란 말이야. 내가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증거 자료가 있다. 다 보여줘. 왜? 우리나라보다 이런 일을 20년, 30년 먼저 겪었기 때문에 먼저 겪었기. 우리나라의 경제는 정확히 미국의 40년 뒤, 일본의 20년 뒤다. 그러니까 즉 일본과 미국이 지금 어떤지 그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가 나온다. 그럼 우리가 내가 아까 얘기했던 장기저축을 다 납입했을 때가 보통 15년, 20년 뒤인데 그때 우리나라 제로금리 돼 있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라. 당신 친구들 10명은 이자 1원도 안 나오는 되려 돈을 맡기면 돈을 수수료를 더 떼가는 은행 적금이라든가 그런 거에 재산을 강제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반면에 2019년 7월에 우리 최준용 씨는 김민준 자산관리사, 김민준 재테크 전문가를 만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토론 만약에 4, 5%의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제로금리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줘. 아직 정답을 얘기해 주지 마. 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만 주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무슨 얘기한다? 2001년도에요. 2001년도에 내 정진이한테 이렇게. 정진이도 내 이거 알지? 2001년도에 우리나라에 최저 보증이율 7%를 죽을 때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몇 프로죠? 1.5%죠? 근데 은행은 반만 주니까 0.8% 준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2001년도에 이거를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매년마다 7%씩 워렌 버핏이 1년에 7% 수익 내요. 7%를 죽을 때까지 세금도 안 떼고 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있을까요 이런 게? 당연히 없겠죠. 자, 왜 재테크를 미래를 보면서 해야 되냐면 2001년도에 이 상품이 출시되고 나서 3개월 뒤에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1번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해서 2번 회사에서 계리를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자를 많이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상품을 자체적으로 없앴다. 사람들이 가입을 안 했다. 둘 중에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2번 회사에서 없앴다. 자, 이 질문을 1000명한테 하잖아? 그럼 다 뭐라 그러냐면 회사에서 없앴다 그래. RP를 잘하는 건 뭐냐면 계속 상대방이 A로 생각해. 아니 툭 치면서 B인데 B로 생각하냐? 툭 치면서 또 C인데 계속 너가 논리적으로 무지해. 넌 진짜 아무 그걸 알려줘야 돼. 자, 정답은 1번 사람들이 가입을 안 했어요. 왜? 2001년도에 우리나라 금리가 7%가 넘었거든. 근데 당시에 재테크 좀 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상품에 가입했죠. 그래서 아직도 1.5%의 금리 시대에 아직도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제로 금리가 되든 말든 7%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미래를 봤기 때문이지. 미래를 봤기 때문이지.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서 뭐 하고 있냐면 당시에 이 상품에 가입했던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해지환급금의 2배, 3배 줄 테니까 제발 해지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요청. 실제로 이 프루덴셜 상품이 있습니다. 이거 7% 진짜 7% 줘요. 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봐라. 지금 7%짜리 없지 않냐? 나중에 클로징 할 때 써도 돼. 이게 1분 RP야. 그럼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지금 7%짜리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7%짜리 가입할 수 있다면 하겠냐 안 하겠냐? 지금 당장 내가 하루 2끼 먹는다고 하겠냐 안 하겠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정진씨?
무조건 해야죠. 근데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한 2%짜리 있을까요? 이것도 가클로징이야. 하겠대잖아. 그럼 2%짜리는 있을까요? 2%짜리?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5%인데 2%짜리는 있을까요? 진짜 이렇게 물어봐. 뭐 대답을 해봐. 2%짜리는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그럼 1.9%짜리. 모르겠네요. 그럼 만약에 3%짜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무조건 해야죠. 클로징 됐지. 클로징 됐잖아. 나 3%짜리 마진했어. 팔 거잖아. 그치? 클로징이 됐어 안 됐어? 됐잖아. 한다며. 오케이? 끝난 거야. 한대잖아. 여기서 더 설명을 물론 더 해줘야 돼. 자, 오케이. 그래요? 3%짜리 욕심이 좀 과하시네요. 이렇게까지만 얘기해주고 다시 그럼 여기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성장 국가가 이 저성장과 저고용이라는 게 국가에서 볼 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일을 그럼 국가에서 그냥 방치합니까? 해결해야 되죠? 네. 그럼 공무원 많이 뽑는다고 뭐 공무원 합격은 에듀윌인데 뭐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웃겨주는 거야 그냥. 자, 그럼 뭘 해야 돼요? 결국에는 성장률과 고용률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나서야 돼요. 민간 기업이 R&D도 하고 투자도 하고 공장 부지도 늘려서 성장률과 이 고용률을 이끌어서 견인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 기업들의 이런 지금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하냐? 내 자기 자본 50%와 주식 10%와 40%는 국가 산업은행 같은 데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금리를 올린다고? 그럼 누가 대출 받아서 투자하죠? 대출 이자가 높으면 몇 수천억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1%만 올라가도 어떻게 되죠? 갚아야 될 이자가 수백억이 늘어나는데 그럼 국가에서 저성장과 저고용을 해결해 주려면 뭘 해야 돼? 금리를 계속 낮춰줘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경제성장, 최악의 고용률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은행에서 금리 낮췄죠? 그리고 12월에 또 금리 0.25% 낮췄죠. 지금 원래 제로금리가 되어 있어야 맞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경제적인 예측을 틀리지 않은 기관이 있어요. 뭐냐면 삼성경제연구소라고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대학 교수들이 논문 쓸 때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를 인용을 많이 해요. 그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2030년에 우리나라 금리가 0.7%가 됩니다. 근데 웃기죠? 미국보다 성장률이 더 낮은데 우리나라 미국보다 금리가 높단 말이야. 즉 금리를 지금 제로까지 완전 바닥으로 낮춰야 정상인데 왜 못 그러냐? 우리나라는 좀 구조가 이상해. 이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제일 먼저 하겠다는 게 부동산 값 잡겠다는 거였죠? 부동산 값 잡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를 낮추면 안 돼요. 근데 본인들이 공약을 했음에도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금리를 결국엔 낮추죠. 그럼 계속해서 우리나라 제로금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5년, 10년 지나면은 0% 금리가 진짜 온다는 거죠. 지금 일본 보세요 하면서 또 자료 보여주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7%짜리 내가 7% 너무 욕심이죠. 2%짜리 평생 동안 이자 받을 진짜 매년마다 2%를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그 고정금리가 뭔가가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황이다. 세금도 마찬가지. 한 번 더 짚어줘. 그래서 금리가 왜 떨어져요? 라는 거에 대한 거절 처리지 팩트를 얘기해 준 거잖아요. 금리는 그래서 떨어지는 거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이도 한번 보여주고 내가 다 자료 공유해줬잖아. 자,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는 점점 미래로 갈 거다. 그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된다. 금리 역전 현상.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저축금리가 늘 높아지는 그 역전되는 것을 이용하는 거다. 그런 상황 곧 온다. 금리 역전 현상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그것이고 여기서 뭐 바로 마무리를 해도 돼. 바로 마무리를 해도 돼. 그러면서 맞은 S 끄네. 다시 한번 은행 적금 딱딱 얘기해주고. 그럼 우리 정진 씨가 지금 적금만 50만 원씩 하고 계신데 그랬을 때 한 달에 얼마 이자 나온다고요? 3만 원 나오죠. 그럼 맞은 뭐 25, 25짜리 그냥 딱 보여줘. 자,
그러면서 최저 보증 이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줘.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평생토록 3%를 지급하는 저축이 있습니다.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를 비교를 해주고 실제 나중에 받게 되는 이자와 은행 적금 이자를 나눠. 그러면은 그냥 페이크 같은 거지만 은행 적금 한 2000년을 해야 마든에서 나오는 이자가 나와. 진짜 그렇게 나와. 그러면은 이제 물어봐. 은행 적금 2000년 하시겠어요? 복리와 비과세를 챙기면서 중장기 저축으로 뭐 이러이러한 이득을 보시겠어요? 뭐 그거는 뭐 그 사람의 뭐 컨셉대로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딱 여기까지 하고만 마무리해도 돼. 이거 외에도 뭐 라이프 사이클도 그려줘도 되고 가로 세로 저쪽부터 알피는 많아. 근데 딱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임팩트 있게 딱 끝나. 오케이? 네. 오케이, 컷.